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일본이 한때 미국, 호주, 영국이 결성한 오커스 AUKS 군사동맹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합류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국명 일본 자펜을 딴 JUKIS라는 명칭까지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죠. 이는 오커스 동맹이 처음 구상되던 시점에 일본이 스스로를 이 중요한 안보 블록의 핵심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간절한 제안은 결국 미국에 의해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유럽연합 이후의 주요 안보 협의체인 파이브아이즈를 비롯해 새롭게 부상하는 오커스 동맹과 같은 핵심적인 안보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일본의 고군분투와는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급 이상의 전략적 동맹국으로 격상시키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인 헥스스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모든 동맹국 중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극찬하며 최근 한국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핵심 동맹국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핵잠수함 관련 각종 승인과 기술 허가를 미 정부가 한국에 처음으로 내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들은 일본 내부에서 큰 충격과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일본이 상상을 초월한 현재의 상황에 크게 놀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잔여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한국이 반드시 큰일을 내고야 말 것이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일본을 최고의 동맹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본이 재정적 부담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다카이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등은 미국과의 의제에 전혀 오르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게조차 제한적으로만 공유하던 민감한 핵 관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전례 없이 강력해졌다고 선언하며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엄청난 당혹감 속에서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원장, 즉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진짜 목적은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 EAEA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한국의 핵 활동에 대한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통해 다음 단계로 핵 억지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한국의 육상기지를 파괴하더라도 핵잠수함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강력한 보복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이 동해와 같은 제한된 해역에만 활동하는데 굳이 값비싼 핵잠수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한국의 원장 건조를 계기로 일본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교섭하여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궁극적으로 핵무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일본 내부에 팽배합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깊은 패배감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기술과 현재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일본보다 훨씬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마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림이 매우 그럴듯하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로써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핵 관련 기술까지 공유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포스코,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이 협력하여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단순히 핵 추진 잠수함을 위한 연료 확보를 넘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단계의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미 한미 양국 간의 우라늄 농축 기술 이전에 대한 움직임이 사전에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깜짝 발표가 아닌 실제 핵 관련 기술이 양국 간에 공유되고 있음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JUKIS 가입은커녕 오히려 자국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은 한국을 진정한 강대국으로 대우하며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극명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실현 가능한 능력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일본 자체의 냉정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정 유치에 있어 일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7개 공장을 실제로 건설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 불이행이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양상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기여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평가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반응이 나올 때마다 한국 조선업의 뛰어남을 칭찬하며 한일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질 것을 예상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와 관하여 일본 방송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혈맹 쉐먼으로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만 유일하게 혈맹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역시 일본에서는 매우 거슬리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중심이 혈맹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 의견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플라이스 부소장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보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 모범 파트너로서 특별한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 전략 NDS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국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안보에 단순히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파트너로서 행동하며 지역 안정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찬의 핵심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과감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직접적으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그들의 말에 걸맞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 그리고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DS가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4가지 핵심 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과감한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산업 역량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반면 5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NDS에서 한국과 같은 모범 동맹국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인 GDP 대비 2%가 여전히 미국 국방부의 시각에서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일 간의 극명한 대조는 한국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맹을 안정시키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전략적 승리였음을 입증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을 넘어 미국의 아태 지역 안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하고 북중러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핵실험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왜 멈춰야 하냐고 반문하며 한반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만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핵을 가지는 것이 맥락에 맞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핵무장 반대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 위협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최근 한국이 미 정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미 국방부 헥스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수도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국이 좀 더 확대된 대화로 진행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열린 마음, 오픈마인드로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체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 내부 일각에서는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하며 잠수함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 전 세계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을 핵무장 가능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들어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급속하게 방향을 튼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부여하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 내내 소련과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이는 한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압박이자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관계를 연구하는 국제연구소나 싱크탱크들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다른 어떤 적국과도 다르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생각하는 주된 적국이 다르지만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로 간주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여 미국은 그 대상에 중국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냉전 시대를 함께 보낸 러시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빨간 버튼이 잘 작동하며 반응 또한 매우 예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꾸준히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즉, 어떤 적이라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한 굳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한러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북러 관계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가 북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러시아, 북한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가 한반도에 다시 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서방 세계에 치명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막상 핵이 없으니까 쳐들어가더라는 냉혹한 현실은 서방에 있어서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된 셈입니다. 서방이 비핵화를 시킨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사실은 비핵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한국의 국지전 혹은 기습 도발을 쉽게 감행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고조되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이 없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간만 보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4년 이후 국제 무대에서 대규모 전쟁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으며 소위 간만 보며 위협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중국이 주변국을 겉으로는 위협하지만 막상 자신들도 잃을 것이 많아 큰 피해를 볼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으로부터 내려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전쟁을 치러온 국가입니다. 따라서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북한과 함께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달러 수입과 송금이 막혀 러시아보다 훨씬 먼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입니다. 절박해지면 극단적인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위험 국가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중동 문제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경 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태평양 패권이 걸려있는 한국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의 수호자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한국이 밀려나면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더욱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반도 실무를 담당했던 후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러 군사동맹으로 인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차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작당하지 못하도록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늘상 미국에서 있어왔던 말이지만 러시아의 북러 조약이 결정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의 8년과 아베 신조 총리의 10년, 총 18년에 걸친 시간 동안 미일 외교의 청사진을 동북아 외교 중심에 일본을 놓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취임 직후 오바마는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은 당시 일본의 외교 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둘도 없는 친구라고 공언했고 타카치 총리에게도 일본과 최고의 동맹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잠수함 기술 승인은 한국이 했다고 SNS에 직접 밝히면서 일본 외교는 정신이 나갈 지경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아예 부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한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까지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 편만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틈을 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이끌어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 같기도 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임기 중에 2번이나 실행해준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 효과를 얻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한국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서열 3위의 에브리지 콜비 차관보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영원히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속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그는 톱다운 톱 방식을 선호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갖춰야 미국의 방위비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자 한국의 방위비를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철학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는 계속해서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당시 하마터면 한국 전쟁이 날 뻔했는데 자신이 그걸 막았다며 이를 자신의 업적이라 강조했던 것이죠.
실제 미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군수산업의 이익 감소 등 복잡한 실리를 따져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무기 수입사, 5위권 국가로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미국 방위산업에 엄청난 수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방산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이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전체적인 국제 정세의 방향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핵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만을 단독으로 일단 핵무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원한다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 속에서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보유 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만 단독 핵무장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의 핵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핵무장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 역시 위험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언론에서까지 한국의 핵무장화를 거론하자 일본 역시 자신들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면 이를 통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정작 미국은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를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갱신한 지난 2018년으로 돌아가보면 관련 조약들이 미국의 속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에 30년 기한으로 체결되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이 거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한 동시에 일본의 핵 지위까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새롭게 체결된 조약에서는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의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미국이 통보만 하면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하는 순간 일본은 핵 관련 지위를 모두 잃어 핵무기에 관한 꿈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기존에 없던 핵 협정 파기 조항을 포함했는데 이는 결국 일본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증산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핵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일본에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국가인데 일본의 핵무기를 쥐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반드시 고려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한국에는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지만 미국을 쉽게 설득할 수